예, 반갑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우선 브레인에 대한 기본 ABCD를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브레인에 링크된 뭐 인지고고학이라든지 신경미학이라든지 그쪽을 조금 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이쪽 복잡한 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아주 그림만 보면 명쾌하죠. 고양이를 케이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수직 스트라입만 그려진 이 우리 속에서 그것만 보도록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를 끄집어내서 수평으로 된 바를 설치했어요. 장애물을.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주르륵 달려가더니 그 방해물 바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수직만 보고 있으면 이 브레인의 시각 프로세서에는 수직이 도미넌트한 거죠. 수평은 없는 존재. 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실제로 수평 막대가 있어도 이쪽에서 처리를 못하고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인간한테 조금 투영해서 보면 결국 우리가 보는 모든 거는 브레인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신경가소성이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합지증,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손가락이 붙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이 사람을 이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이 합지층을 치료해갖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 5손가락을 뭉뚱그려 하나로 처리하는 거예요. 세분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쪽을 찍어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막 이런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했더니 엄지손가락하고 약지 사이 거리가 이쪽에서 매핑하는 게 거의 20일 만에 이쪽이 1cm나 늘어났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간 대략 한 달 미만으로 한 2주 정도만 우리가 올인을 하면 이쪽 브레인 안에서 피질이 그걸 처리하는 체감각, 이 촉각 이쪽의 피질이 1cm 정도 늘어나요. 그만큼 피질이 가소성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각이 안 보이는 사람은 뒤에 시각을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각 쪽의 신경이 점유해버려요. 그만큼, 이제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자명해요. 왜냐하면 브레인 있는 신경세포 입장에서는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모두 다 전화 펄스일 뿐인 거죠. 구별이 안 돼요. 다 동일한 디지털 펄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호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 듣는다, 촉각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그 범주한 세상이고, 이쪽 안에서 원 물질로 보면은 전부 다 전화 펄스일 뿐인 거죠. 그래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이 서로 호환되는 거죠. 그게 브레인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술을 하다가 갑자기 수학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술을 하다가 갑자기 고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 이제 이 피질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손가락이 있는데 검은 부분은 저 엄지 손가락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약지입니다. 검은 부분이 약지고 요거 빨간 삼각형이 엄지입니다. 근데 요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 앞자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쪽 피질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서 사이가 약지하고 엄지 사이가 검은 사각형하고 삼각형 사이가 1cm나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붙어 있어요.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예, 고동한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미적 감각이다, 어떤 그 섬세한 감각은 다른 말로 내각으로 번역하면 이쪽에 피질이 늘어나는 걸 보시면 돼요. 처리하는 피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은 눈이 하얗다는 표현을 하는 형용사가 40가지나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하얗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별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형용사.
근데 에스키민들 생존에서는 눈이 굉장히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눈을 구별하는, 눈의 색깔을 구별하는 게 40가지나 예, 세분화되는 거죠. 예, 세분화가 핵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억이다, 감정이다, 학습이다, 이 모든 거의 물리적 실체는 뭐냐, 생물학적 실체는 뭐냐 하면 시냅스라는 요 신경돌기가 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 잘 보시면 before learning, 학습하기 전에는 돌기가 안 나와요. 화살표 보면 돌기가 없어요. after learning, 학습하고 난 후에 요 돌기가 자라는 거예요. 이런 돌기들이 뒤에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돌기들이 이거는 시간 단위로 변하지만은 더 어떤 자료를 보면 분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을 생각하실 때 아주 지독한 동적 다이나믹스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속에는 분 단위로 이 연결망 패턴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옛날에 뭐 비슷한 강의를 듣던 기억을 떠올린다 했을 때 옛날에 공부했던 걸 떠올리는 그 순간 또 시냅스 막이 붕괴되고 재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만드는 그 이온 채널도 자극이 없어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15분 만에 그 이온 채널, 단백질 채널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거대한 동적 다이나믹스,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극을 받게 되면 이 신경 돌기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단백질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요게 시냅스라는데 요게 두 개가 돼요. 네. 지금 요 뭐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머리가 좋다, 전문가다는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자, 보세요. During skill acquisition,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학습을 할 때는 당연히 머리가 아주 막 소란스럽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찌긋찌긋해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학습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아는 간단한 그 방법이 있어요. 신경이 쓰이면 신경이 쓰이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요. 근데 학습을 다 하고 나면 after skill automatic, 뭐냐면 학습 다 하고 나면 뭐냐면 자동화 반응으로 이쪽에 대뇌 기저액이라 이쪽으로 운동 기억 학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탄 사람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탄 사람은 70이 돼도 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로 연습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학습,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는 얼마나 그 긴장을 합니까? 한 2주 동안 놀랍죠. 자전거 배우는 것도 대부분 보면 어떤 새로운 학습할 때 결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보름 정도입니다. 예. 어떤 고난이도도 그 실제로 우리 브레인이 딱 이렇게 그 스킬을 획득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몇 년 이런 단위가 아닙니다. 대략 한 2주, 예, 한 열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수영을 배웠다든지 자전거를 탔다든지, 물론 자전거나 수영을 배우는 그 전체 과정은 1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수영 같은 경우는. 근데 결정적으로 자전거를 배워보시다가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리로 올라가고 탁 타는 그 순간, 그거 연습하는 순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어떠냐면 그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다가 되네 할 때, 된다 할 때, 그때 완전히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형성된 기억은 평생 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처음 탈 때 굉장히 위태롭고 이러지만 그때는 이렇게 브레인이 열심히 동작을 해요. 학습을 하고 나면 전부 다 브레인 안쪽으로 그 기억이 자동화된 모듈 패키지로 습관적 반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뭐냐면 대뇌 피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브레인이 편안해져요. 예, 전문가는 브레인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음, 물론 그걸 그 단계로 올라갈 때, 학습할 때는, 새로운 걸 할 때는 항상 이런 상태로 거쳐요. 예.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코메티의 그 조각품이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비싼 걸로 팔렸다 그러는데, 그게 몇 년 전에 기사가 났어요. 근데 자, 이 자코메트리 걷는 사람이란 이 조각품은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느냐 하면, 걷는다는 개념을 보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브레인에서
운동이든 뭐든 상관없이 최고위 피질로 올라가면 다 뭘로 바뀌냐면 개념의 공간으로 바뀌어요. 축구 선수가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서 공을 넣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탁월한 공간 개념의 공간이에요. 네. 운동도 개념이라는 거. 당연히 감각도 마지막에 올라가면 개념으로 더 바뀝니다. 그래서 예술품들은 개념의 공간에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다 끝까지 제거해버리고 오롯이 개념이 드러날 때까지 하는 작업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걷는다는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전두엽을 연구했던 그 푸스타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이렇습니다. 행동 언어든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각이든 자 보세요. 감각을 먼저 보면 동물 개별 종의 공통 감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 감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건 기억, 그 다음에 사실 기억, 그 다음에 개념으로 바뀌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보면 단일 프로그램에서 쭉 올라가서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브레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 봐요. 우리가 훈련을 하고 나면 운동이든 감각이든 최종적으로 다 그건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보면 스멜, 터치, 오디션, 비전, 시각, 청각, 체감각 전체가 요쪽입니다. 요게 이제 1차 체감각, 1차 시각, 1차 청각입니다. 요게 1차 운동입니다. 요때는 뭐냐면 요거는 운동하고 감각이 뚜렷이 요때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요때는 1차 단계에서는 개념화 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요거는 생명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심지어 태 속에서부터 그쪽이 발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갓난애가 태어났어도 곧장 엄마 냄새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후각이 미리 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즉 아주 어전탄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종이 인간인 경우에 점점 수초화가 되면 이렇게 확산돼 갑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브레인이 이런 방향으로 발달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발달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은 사춘기 이후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하면 수초화가 돼요. 이건 여러분 수초화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대뇌 피질이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감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술을 그리든 마라톤을 하든 기타를 연습하든 모든 과정은 브레인 안에서 브레인이 발달하는 과정은 수초화 과정입니다. 근데 수초화가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개념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셉에 올인하셔야 돼요. 자기가 뭐 어느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분은 자기의 자원을 컨셉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99%를. 카피라이트는 1%의 잉크하고 99%의 띵크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99% 띵크 생각이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을 잡은 사람은 우리 사고체계에서 최상위 하이러키를 장악하는 사람이에요. 그겁니다. 아까 걷는 개념을 장악했기 때문에 저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걷는 개념을 자기가 습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최후로 이렇게 천천히 학습화되는 과정이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이 서서히 학습화되는데 이 부분이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상징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상징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했던 모든 학습 기억은 사실은 이 대뇌 피질 전체에 흩뿌려져 있어요. 대뇌 피질 전체에 디스트리뷰션, 랜덤하게 흩뿌려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사과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사과라는 그 명사를 저장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에펠탑을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봤다 합시다. 어떤 한 사람은 건축공학도가 가서 에펠탑을 본 사람하고 관광객으로 가서 에펠탑을 본 사람의 에펠탑의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이 당연히 달라요. 건축학도는 에펠탑을 자기가 배웠던 건축공학 여러 가지 그 미케니컬 그런 여러 가지 기계 역학 속에 그 범주하에서 에펠탑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일반 관광객은 파리의 전형적인 풍경 속에 하나로서 에펠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쪽이 왜 또 특히 중요하냐면 기억이 이쪽이 랜덤하게 막 돼 있어요. 이쪽은 감각 기억이 있고 운동 기억들이 있어요. 있으면 이쪽에서는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이 아니요. 이 부분은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이 아니고 기억을 불러오는 영역이에요. 기업의 CEO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길은 뭐냐 하면 이쪽이 발달해줘야 돼요. 이쪽이 발달해줘갖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쪽에 학습된 기억을 불러오는 걸 타이밍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기억을 불러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수초화가 되는 건데, 이쪽이 맨 수초화가 늦은 영역이에요. 요게 제가 썼는 그 내 생각의 출현, 그 다음 원래 나온 책에도 이게 계속 반복 설명을 했던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후의 수초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뭘 하느냐 하면 개념의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통섭적 사고를 해요. 융합적 사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식을 공부를 해갖고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웰 펑션 해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브레인에 대한 기본 지식,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내에도 브레인 연구 분야가 많은데 가천의대에 내과학센터가 있습니다. 내과학연구소가 있어요. 조장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이 강의 듣기 전에 조장희 박사 이름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살짝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가? 그렇죠. nothing.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가로지르기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가로지르기.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꼭 한 번은 가천의대에 가서 조장희 박사님 내과학연구센터를 꼭 한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거예요. 그 5층 빌딩에 연구원이 한 50명 있어요. 그 지하에 250억짜리 MRI가 있어요. 아직도 그게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그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MRI가 있어요. 그 MRI로 지금 그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 조장희 박사님 연구 결과인데, before, after 뭐냐면 운동하기 전, 운동하고 난 후. 지금 이거 불을 좀 꺼보면 유명한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뭐냐면 이쪽은 운동하기 전에는 전두엽 쪽에 혈관이 거의 없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이쪽에 혈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가 같은 가만 앉아있는 운동이 아니고 헉헉대면서 자기 폐활량의 맥시멈의 70% 정도를 1시간 정도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압적으로 산소가 브레인 전체로 들어가요. 그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는 딱 두 가지를 요구해요. 포도당하고 산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타면 10분 내로 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소 농도가 낮아서 그래요. 자, 몇 가지만 더. 네.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브레인에서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단순하게 기억이라 이야기하는데 기억은 이렇게 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억은 뭐냐면 생존에 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메모리가 있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기억이 있어요. 브레인스톰에서 하는. 이걸 잘못되면 1시간 내로 사람 죽어요. 적사해요. 이쪽이 잘못되면. 뇌졸중 걸리고 할 때 이런 게 이쪽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쪽도 기억이라는 거. 모든 거 다 기억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모터 메모리 있어요. 자전거 배우고 기타 치고 수영하는 거. 그거 한 번 하면 이 모터 기억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할 수 있으면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수영하면 칠 수 있는 사람, 수영을 한번 배운 사람은 10년 있으면 수영을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놀랍잖아요. 네, 반드시 어딘가 강력하게 저장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딨냐 하면 DNA 기저에게 저장이 됩니다. 네, 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모셔널 메모리가 있어요. 감정 기억이 있어요. 네, 이 감정 기억은 사람마다 기질적 표상으로 달리 표출이 돼요. 자, 감정도 기억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감정도 기억이다. 네, 꼭 기억하세요. 감정도 기억입니다. 특히 그 기억은 감정을 동반한 기억은 신념 기억이라 그래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갖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아주 강한 기억입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신념을 안 바꾸잖아요. 그 신념이 언제 형성됐어요? 감옥에서나 정치적 탄압을 받거나 종교적 탄압을 받을 때 형성돼요. 그런 신념이 생겨요. 자, 신념도 기억입니다. 따라서 신념도 기억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기억이라 할 때는 대부분 이걸 이야기해요. 코그니티브 메모리.
소위 말해서 인지적 기억.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실 기억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쉽게 잊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저 중고등학교, 대학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뭐 지금 몇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 밑으로 갈수록 안 사라져요. 모터 기억 같은 거는 한 번 하면 평생 가잖아요. 절차 기억부터. 근데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정확하게 이 반대 순서로 사라져가요. 여기에서부터 먼저 사라져가요. 이것부터 먼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거 사라지죠. 맨 마지막에 단수도 못 잠그고 절차 기억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지도 이제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렇게 미리 형성된 기억들이 있으면 그 기억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요.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 다음에 브레인에서 브레인은 간단히 모든 영역이 모든 영역하고 무제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브레인에 대해서 물으면 무조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아미그달라 편도체인데 간단히 우리가 그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공포 반응을 이끄는 편도체가 이렇게 많은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아는 사람은 뭘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라든지 뭘 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걸 안 하게 돼요. 그거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 브레인은. 그래서 뭐냐면 나는 미술은 잘하는데 예술은 잘하는데 나는 수학적 감각이 없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그 인식의 유동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미슨이라는 인지 고고학자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을 썼는데 이 양반이 뭐냐면 우리가 그 현생 인류를 오면서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사라져갖고 그 마지막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2만 년 전까지도 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 빙하기 극성 때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빙하기 극성기를 못 넘고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어요. 그 왜 네안데르탈이 호모사피엔스하고 경합 붙어갖고 왜 사라졌는가 이론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은 상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요. 네안데르탈인이 많을 때는 소아시아 영역에서부터 유럽 이쪽에 갖고 한 50만 명 정도까지 살았다 봐요. 그 무덤이 굉장히 많이 발굴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갖고 자료를 조사해 보면요, 네안데르탈인 자료는 무지하게 많아요.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두개골이 나오는데 두개골 용량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적지가 않아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두개골 용량은 많아서는 많았지. 우리 1400cc인데 어떤 네안데르탈인 두개골은 1450cc까지 나와요. 우리보다 결코 두개골 용량이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형이나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부장품에는 아주 정교한 그 하살촉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뭐가 안 나오느냐 하면 네안데르탈인 부장품에서는 목걸이가 안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목걸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경주 박물관에 가고 오래된 그 역사 도시에 가시면 꼭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박물관 유물 중에 가장 흔히 보는 게 옥으로 만든 이 유리 이 목걸이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그 파지리크 그쪽 양식에서 얼음공주 발굴되는 데 가보면 완전히 수위를 아주 정교한 옥구슬로 갖고 덮어놨어요, 완전히. 수천 개의 그 옥을 가공해갖고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 정도로. 목걸이인데, 목걸이는 전 인류 박물관에 어디 가도 있어요. 근데 그 흔한, 호모사피엔스 그 흔한 목걸이가 네안데르탈인 부장품이 안 나와요.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만큼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손 동작은 그만큼 돼요. 근데 왜 목걸이가 안 나왔을까요? 네. 그 비밀은 뭐냐 하면 상징의 문턱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지를 나누는데 도구를 만드는 도구 기술진흥하고 자, 목걸이를 만들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타인의 마음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목걸이를 줘서 타인의 한심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능하고 도구 지능이 링크를 해줘야 돼요. 사회적 지능하고 도구적 지능이 결합을 해줘야 인식이 유동해서 그걸 결합해줘야만이 목걸이라는 현상이 나와요. 목걸이는 상징입니다.
자, 따라서 목걸이는 상징이다. 네. 상징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안데르탈이나 우리 초기 인류들은 언어지능, 사회지능, 기술지능, 일반지능, 자연사지능이 각각 있었는데 이 지능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칸막이가 막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략 3만 년 전에 후기 구석기 문화의 대폭발 그 현상, 그때쯤 되면 동굴백화가 시작되고 초기 종교의식이 시작됩니다. 예, 소위 말해서 후기 구석기 문화의 폭발 때 오면 바로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언어지능하고 기술지능, 일반지능, 사회지능, 특히 자연사지능이 다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약초를 보고 그걸 무슨 독버섯이다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자연사지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등산을 하면서 동시에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지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이 5가지 지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융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식의 유동이라 그래요. 미선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본의 누굽니까? 갑자기 이런 게 있네. 고메스 왕으로, 그 다음에 인류 예술학 그쪽을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6권 책이 번역돼 나왔는데, 그 사람 고메스 왕으로 그 책을 보면, 그 사람 6권 책을 간통하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이 미선의 인식의 유동성 이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인식의 유동성. 예. 그래서 상징이 출현한 거예요. 인류한테. 도구를 만드는 기술지능하고 사회지능이 링크하면서 타인의 마음을 사는 소위 말해 상징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지능이 꼽히는데, 언어지능이 바로 뭘 가져오냐면 사회적 지능하고 언어지능이 결국은 인간의 컨서스니스를 출현하게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도구지능은 물질을 가공하는 거잖아요. 자연물을 가공하는 거예요. 도를 가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물들은 우리가 인간이 액션을 가하면 변형은 돼도 리액션을 주지 않아요. 리액션이 없어요. 단지 우리의 가공의 대상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대상을 돌이나 자연물이 아닌 사람에다가 액션을 가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액션을 가해보세요. 리액션이 오는 거예요. 좋네. 잘해서 한 대 때려보세요. 그러면 리액션이 올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돌이나 자연물은 우리가 액션을 가하면 변형이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투영되는 거예요. 조각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투영이 되는데, 그 대상이 자연물이 아니고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액션을 가하면 리액션이 와요. 근데 그 리액션은 내가 잘 예측을 해야 돼요. 잘 예측 안 하면 사랑의 상곡선이 파탄이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말로 그냥 누굴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저 파트너가 어떤 리액션을 할 건가 내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뭐죠? 바로 리액션을 예측하는 이 과정이 의식의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적 지능 속에서,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지능 속에서 인간의 컨서스니스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시를 쓰든 소위 예술 분야에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내각적 메커니즘이 있느냐? 예. 최근에 내각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라마찬드란이라고 내각계 아주 대가인데, 이 양반은 주로 사람을 많이 관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가 하는 예술적 행위, 주로 이제 시각 예술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가 주로 하는 예술의 그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의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10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추출해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따라서 피크점 이동. 야, 그거는 꼭 적어놓고 꼭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그 유인물도 안 나눠줘갖고, 제가 이걸 다른데 서울에 디자인 하는 사람 한 100명한테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데 아름다움을 느끼나 이거예요. 내과학적 근거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대부분 예술품에 있는 공통적 특징, 특히 미술에 있어서 공통 특징이 뭐냐면, 위대한 예술품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피크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피크점 이동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처칠의 크리컬처 보신 분 있죠?
크리컬처 알잖아요. 크리컬처가 뭐냐면 처칠을 나타낸 크리컬처는 처칠보다 더 처칠적이요. 이 말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처칠보다 더 처칠적이다. 놀랍잖아요. 크리컬처는 처칠에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장 단순화시킨 거예요. 아까 우리 걷는 사람, 자꾸 매트에 걷는 사람도 걷는다는 이 개념 이외에는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 앙상한 다리 움직임을 개념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술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필요 없는 걸 최대한 끝까지 줄이는 과정이에요. 흔히 이야기해요. 그 시를 쓰는 사람도 그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 의미가 붕괴되는 그 지점까지 다 삭제를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크점 이동이에요. 피카소 그림 보세요. 피카소는 그 여러 가지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도형의 단순화를 피크점 이동해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피크점 이동은 생물학적 근거가 있어요. 이게 노렌츠라는 사람이 그 조류를 새를 연구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합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수염 그럴듯하게 난 노인이 걸어가는데 오리가 줄줄 따라온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거위나 이런 조류들은 갓 부화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걸 엄마로 생각해요. 근데 인류가 그걸 몰랐어요. 당연히 어미 거위가 있으니까 그 어미 거위를 알고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노렌츠가 처음 그 실험을 해갖고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새를 딱 부화하는 순간에 어미 새를 치워버리고 그 앞에다 장화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 새가 눈을 딱 뜨는 순간 딱 처음 눈에 보이는 장면이 뭐였냐면 장화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게 이제 어미인 거예요.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노렌츠가 그 장화를 신고 걸어가면 항상 그 장화를 따라와요. 근데 그 밑에 조수가 그 다음 실험을 했어요. 장화 대신 이런 그냥 이렇게 둥그런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세워놔봤어요.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막대기를 점점 막대기를 개념화해가 막대기의 극단적 형태를 아주 가느다란 막대기를 세워봤어요. 점점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유학생들 핫팬츠가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피크점 이동이요. 근데 요즘 관찰해보면 놀라워. 치마 바깥으로 팬티가 보여. 세상에, 나 한강이라고. 아니, 피크점 이동 너무했다. 나중에 피크점 이동하면 국부가 가릴 거야, 아마. 여자 성기만 이렇게 이파리처럼 하나 가리고 갈 거야. 이게 바로 피크점 이동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잘 들었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예술가들은 그걸 간파해갖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처칠의 크리컬처가 더 처칠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술의 공통 피크점 이동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피크점 이동 얘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면 아프리카 그 다큐멘터리 항상 그런 거예요. 이 목에다가 구리테 해갖고 하는 그거 보셨죠? 하면 그쪽에 그 젊은 처자들 어떻게 되냐면, 목에 구리테 이렇게 태를 계속 밟아. 이게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 사회는. 그러니까 이 태가 20, 30개 해갖고 목이 가느다하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전족. 기억나잖아요. 만주 때. 청나라 때 전족들 보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발에 붕대를 감았잖아요. 발이 요만해졌잖아요. 그로테스크예요. 우리가 보면. 그로테스크예요. 엽기적이에요. 근데 왜 그 사회는 그걸 아름답다 생각했을까요? 자, 따라서 피크점 이동. 이해하셨죠? 예. 이거는 신경 메커니즘이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밀었던 입체파, 피카소 같은 사람이요. 도형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그룹화입니다. 자, 따라서 그룹화. 예. 그룹화는 뭐냐면 코스모스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코스모스가 한 폭이 피어 있을 때가 아름다운가요? 그러니까 들판에 코스모스 밭이 촥 가을 햇살에 이렇게 물결 칠 때 그게 아름다운가요? 제가 그래 묘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코스모스는 많이 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이렇게 그룹화합니다. 우리 브레인이 이렇게 같은 개념의 공간으로 그룹핑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 따라서 컨트라스트. 네, 대조입니다. 자, 그럼 그룹화 해갖고 같은 성질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좋으냐? 아니요. 그거에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트라스트예요. 자, 지구상의 전체가 푸른 잔디밭이라면 아름다울까요? 아니잖아요. 잔디밭이 적당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네.
만약에 유채꽃밭이, 여러분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적당한 크기로 돌담에 이렇게 에워 샀을 때 아름다운 거지. 서울시만하게 유채밭을 키워보세요. 그거 아름답다 하는가? 그걸 뭐냐면 전일적이고 그건 아주 그 섬찟해요. 제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5월달, 6월달쯤 되면 우리나라 그 아파트 단지에 담장에 심는 가장 많은 꽃이 장미꽃이잖아요. 6월달에 잎도 무성하기 전에 붉은 장미가 쫙 피있는 데를 요즘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여요. 그거 보면 어떻게 느껴요? 저는 섬찟해요. 저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온통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건 어떻게 제가 체험을 했었나 하면, 한 15년 전에 캐나다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캐나다에 출장을 갔었어요. 출장을 가갖고, 그 학회가 대충 끝날 무렵에 우리 그 동료들 한 서너 명하고 캐나다 어디 오지에 무슨 천문대가 있다가 글로 갔어요. 밤에 이제 차를 몰고. 한 5시간 운전해 갔는데 우리가 목적지까지는 못 가고 밤이 어두워져 한 11시쯤 돼가 빨리 자야 되겠는데 모텔을 찾아야 되는데 모텔을 못 찾았어요. 근데 캐나다 저 오지로 들어갔는데 쪼매는 타운이 있는데 그 타운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모텔을 찾고 있다.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보고 당신들 진짜 좋은 데 왔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그때 잘 못 들었는데 확실히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신들 진짜 괜찮은 데 왔다. 내가 하나 소개해 주겠다. 요 어디 가면 모텔이 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당신들 행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흘러들었는데 어쨌든 가니까 뭐 완전 허벌판인데 딱 그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 밤 12시 다 돼갖고 들어가니까 뭐 제대로 못 봤죠. 그 들어가서 허겁지겁 잤어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대충 해가 잤는데 쪼매는 허름한 목조 건물이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갔더니 뭐 마룻바닥 삐걱삐걱 소리 나고 목조 건물인데 침대가 있어 그냥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상하게 한 5시쯤 돼가 연명이 틀 때쯤 돼가 우리를 깼어요. 그래서 옷을 대충 이렇게 걸치고 커튼을 뚝 열어봤는데 이상해. 뭔가 이상해 느낌이. 그래갖고 외투를 딱 입고 이렇게 바깥에 딱 나갔는데 내가 걸어가는 계단 옆에 아주 새벽 이슬을 먹으면 퍼핀 양귀비꽃이 쫙 피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조 건물 바깥으로 나가 뒤뜰에 갔더니 그 사방 그 시선이 끝나는 데까지 푸른 보리밭이에요. 그 끝없는 보리밭에 하얀 목조 건물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갖고 아니 세상에 이런 경치가 있어? 봤더니 그 뒤뜰에 느릅나무 밑에 나무 의자가 하얀 페인트 칠한 나무 의자가 한 5개쯤 모여 있었는데 세상에 저 무생물이 말을 걸어올 정도예요. 그 침묵 속에 새벽 침묵 속에 그 나무 의자가 가만히 있는 그 풍경이 평생 안 잊어져요. 모든 사물이 침묵 속에서 새벽 이슬을 먹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쭉 우리가 들어왔던 길을 나가봤더니 꽃밭을 조성해놨는데 드론 입구에서 100m 정도 꽃밭을 조성해놨는데 아주 기억이 나요. 거의 대부분은 풀이고 덤성덤성 야생화가 몇 폭이 있었어요. 풀이 7이고 꽃이 3%, 30%, 풀이 70%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광경이. 쪼매는 스트립으로 쭉 해놨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는가. 아침에 식사한다고 다이닝룸에 들어가 쪼매는 식탁이 있는데 테이블에 접시가 3개 딱 나놓고 그 접시에 쪼매는 페랭이 꽃을 하나 꼽아놓은 거예요. 아직도 그때 갔던 우리 동료들은 그 집을 못 잊어해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방명록을 쭉 보고 나중에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 알아봤더니 캐나다에서 이 정원이나 아름다운 건축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더라.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그 꽃밭이 7대3이 아니고 멀게 핀 꽃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컨트라스트를 깬 거예요. 네, 컨트라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주변에 붉은 장미나 쭉 둘러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요. 저 폭력이라고. 세상에 섬찟해요. 저게 어떻게 아름다운 거. 푸르름이 7쯤 되고 그 속에 살며시 붉은 기운이 싹 돌아날 때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껴요. 네. 자, 그래서 컨트라스트 중요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따라서, isolation. 야,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격리는 뭐냐 하면, 격리는 어떤 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이런 겁니다. 인상파화가 있잖아요. 만해나, 그 다음에 고호나, 인상파화가의 그림을 보면요. 인상파화가의 그림은 윤곽이 흐릿해요. 맞죠? 인상파화가 그림이 왜 윤곽이 흐릿한 줄 알아요? 색깔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색깔의 컨트라스트를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윤곽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격리입니다. 뭐냐면, 그 반대는 뭐냐면, 입체파화가,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단순화시키면서 형태를 극단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 쪽으로 밀고 가든지, 색깔 쪽으로 밀고 가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혼용된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종의 피크점 이동입니다. 그래서, 입체파화가는 형태 쪽을 극단으로 가버린 거고, 형태를 격리시켰다 그래요. 처음에 이거는 감각 모듈이 시각, 청각, 체감각의 감각 모듈라티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화가는 감각 모듈 중에 시각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네, 색채를 극단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격리는 그렇고, 언패는 뭐냐 하면, 자, 언패는 뭐냐 이런 거예요. 언패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강원도나 이렇게 가면 해질 무렵에 가을에 이렇게 그 강원도 돌담 있고 있는 이 시골 마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구수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그게 만약에 그 시골 마을이 도시 정리를 해갖고 파도판처럼 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는가? 돌담에, 우리나라 모든 돌담에 보면요, 집을 에워 사는 돌담은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산책을 하면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유도해 가요. 왜? 조금만 가면 10m 앞이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되면 돌담이 이렇게 따라가 보면 집 뒤로 가잖아요. 다른 집이 가리잖아요. 다른 집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려져 있는 거가 핵심입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그걸 밝혀내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은폐라는 것이,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홀딱 벗은 사람보다 오히려 적당히 가린 사람이 더 우리를 유혹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이 시각 프로세스가 그걸 밝혀내려고 해요. 그 밝혀내려고 하는 과정이 내각에서 뭐라 하냐면 감각의 지연이에요. 따라서 감각의 지연. 예. 예술은 저한테 물으면 한마디로 감각의 지연 현상이에요. 감각을 지연하면 개념의 공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됐나요? 왜 감각을 지연해야 되느냐면, 예. 우리가 예술품을 보면 그걸 감각을 딜레이 시키면서 그 딜레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인지적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해줘요. 내 브레인 안에서 인너 스토리를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네, 감각의 지연, 이게 핵심입니다. 감각의 지연이. 감각을 지연시키면서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발견하게끔 유도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선 도로보다 곡선인, 감춰진, 다음 장면이 감춰진 곡선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은폐고. 자, 그 다음에 대칭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미술 하시는 분은 대칭입니다. 모든 자연에 있는 그 생물학적으로 봐도 초기는 다 대칭이요. 사람도 다 대칭입니다. 근데 심장은 왼쪽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요. 발생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발생학을 공부하면 우리 태아 때도 심장은 정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이 깨져가 일로 움직이는 거예요. 초기 상태는 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빅뱅으로 올라가면 빅뱅 초기에는 우주의 4가지 힘이 대칭을 이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가 브레인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 범주에 한 5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실제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분은 우주론입니다. 입자물리학을 강의를 해요. 상대성 이론, 입자물리학, 양자역학을 공부해 보시면 우주 초기로 올라가면 완벽한 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는 5년 전에 썼던 내 생각의 출현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대칭의 붕괴에서 의식까지 겁니다. 대칭은 뭐냐면 우주 초기로 올라가면 우주의 4가지 힘이 구별되지 않는 완전히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통일장 이론인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주가 쿨다운 되면서 4가지 힘으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야기 이래졌는데 간단해요. 우리는 항상 기원을 추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대칭에 대한 그리움이요. 이제 그런 아주 물리학적인 대칭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대칭을 좋아하느냐 하면요. 이거는, 생물학적 관건이 있어요.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구석기 시대를 생각하면요. 건강한 사람, F1을 잘 만들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건강하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좌우대칭입니다. 처음에 그거 잘 이해를 못해. 좌우대칭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생충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하고 기생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초기 그 인류가 살았던 환경을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항생제나 그 비누나 세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얼굴에 뭐 버섬이나 이런 거 안 쓰면은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쯤만 돼도요. 어린 시절 노상 뭐 볼치기나 뭐 버짐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겨요. 피부병이 생기면 대칭으로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리에 감염이 되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들어가 그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기생충에 아프리카 사람이 다리가 감염되는 게 다리가 코끼리 다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리가 이만해져요. 그래서 완벽한 대칭은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왜 여자들 고운 피부를 남자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물학적으로 F1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임 연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젊은 아가씨가 나이가 몇 살인가를 그 당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봐서 이 사람이 나이를 가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때 당시는 뭐 집이 별로 없었으니까 바깥에서 노상 사냥을 하든지 수렵 채집을 하는 그 시대는 바깥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이게 피부가 거칠어져요. 그래서 피부만 보면 이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걸로 갖고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대칭 그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우발성이라는 겁니다. 우발성을, 자, 핵심은 뭐냐면, 우발성을 혐오해야 돼요. 예술가들은. 우발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연히 희한하게 일어난 현상은 예술품이 안 돼요. 이 라마찬드란이 그걸 나중에 설명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요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요. 지금 그 다음 뭐냐면 반복, 리듬,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랜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카오틱한 게 예술 아니요. 예술이 될 수 없어요. 뭐 전위 예술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인간이 그거에 대해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리듬하고 반복하고 그걸 무제한적으로 쓰는 게 시입니다. 여러분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반드시 리듬이 있어요. 그게 외형률로 있든 내재율로 있든 리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쓰는 음악이나 시는 대부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김용래 씨의 눈 오는 저녁 이런 시를 한번 보세요.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의 다 반복이 돼요. 네. 반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은 미미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채꽃, 그게 뭐, 물이 지면 아름답다 해도 서울시만한 유채꽃 밭이 있으면 이러면 아름답다 느낄까요? 아니요. 균형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균형이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은유입니다. 자, 예술은, 특히 시는 뭐냐 하면요. 이미지는 드러내고 의미는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글 쓰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 딱 보면 이게 그 초급 그래 처음 습작생이 썼는 시인지 시 전문가가 썼는 걸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초보자들이 시를 쓰라 하면 그러니까 의미의 가행에 빠져요. 의미는 드러내면 안 돼요. 의미는 숨겨야 돼요. 의미는 독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독자가 해석을 의미 공간을 뺏어버리면 독자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시를 쓸 때는 의미는 숨기되 이미지는 드러내줘야 돼요. 그때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은유입니다. 따라서 은유. 그러니까 그 시는 대부분 은유의 공간이에요. 근데 은유가 무제한적으로 표출되는 브레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꿈입니다. 꿈을 자기까지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꿈 꾸면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자기 일가 친척들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나 가까운 친구가 꿈에 나타날 때 그 친구나 부모가 뭐라고 주저리 설명하는 거 봤어요? 설명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꿈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넌저시 뭐라고 하다가 사라져요. 맞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브레인이 그렇게 프로세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브레인은 진화하는 초기에, 지금도 그래요. 우리 브레인의 동작의 90%는 은유로 쓰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시를 은유로 하지 않고 직설불로 쓰면 시가 될까요? 전부 다 은유를 쓰는 거예요. 왜 은유를 쓰느냐 하면 인간의 브레인 진화에서 아직도 은유가 90%입니다. 논리적 사고나 반성적 사고는 10%도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최근에 진화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전달할 때는 대부분 문학적 언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가지가 시든 그다음에 음악이든 미술, 특히 미술, 요거의 아주 공통적 내각 패턴입니다.